이도현 본부장님. 자, 우리 두 번째 세션의 강연의 제목은 디지털 전환 대응 섬유 소재 빅데이터 가상공학 AI 플랫폼 연구에 관하여 다이텍 연구원의 이도현 본부장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다이텍 연구원의 이도현 본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이 조금 현재 주제하고 좀 많이 현재 트렌드죠. 트렌드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사업에 대한 방향적인 측면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빅데이터, 가상공학, AI 플랫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섬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앞에 우리 박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기업들이랑 같이 소재를 팔러 다니면 일단 전시회를 가야 되고 그 전시회에서 바이어를 만나야 되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 언택화 시대로 가면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 기업인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다음에 아마존에서는 이 섬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디지털화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연구기관들에게 디지털 물성으로서의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숙제를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있어서 섬유 소재 표면에 있어서 이미지, 두께, 무게, 인장 강도의 기본 물성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디지털로 전환할 때 있어서의 안 되는 분야가 크게로 두 가지죠. 터치와 드래프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디지털화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숙제가 가장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못 만나서 못 팔 수 있는 여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 분석 데이터나 물성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나지 않고도 수출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전환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어서 3D 디지털 소재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그다음 해외 브랜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뭐 나이키나 휴고보스, 프라다 등에서는 일단 오더, 샘플링, 납품에 있어서 리드 타임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어서 151일 정도 걸리는 이제 제품 생산에 대한 주기를 7일 이내로 단축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외 브랜드에서 지금 현재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느냐. 현재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ICT, 봉제, 염색, 신발, 스피드 팩토리를 지금 현재 그 정부 지원 자금을 투자를 해서 현재 기술 개발을 진행을 각 공정별 섹터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도에는 이제 업계의 확산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전 밸류 체인에 있어서 연계 스피드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자는 목표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섬유 산업은 계속 증가를 하고 빅데이터 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섬유 소재 산업에 있어서 3D 기술이 어떤 분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 3D 프린트를 가지고 AI 기반 패턴 디자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샤넬이나 발렌시아에서 AI 기술로 텍스타일 패션 디자인을 갖다가 접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샘플 생산 과정 없이 제품을 갖다가 가상 현실화해서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현재 진행을 해서 비용 절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이제 기술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접목을 하고 있는 게 가상 스토어 방식으로 독일의 유명 브랜드 회사라든지 슈즈 브랜드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가상 현실화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패션 쪽에 MD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체의 세계의 MD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한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50% 정도 되는 그 프로그램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가장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소재에 대한 물성을 빅데이터화 할 거고 플랫폼을 짜서 기업들을 도울 거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연구원에 이제 소재 빅데이터 연구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꾸 이제 섬유 사람들만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개념을 좀 벗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있어서 기관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기업에게 용역을 주고 그 기업에서 이제 끌려가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방식은 안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자립적으로 이 플랫폼을 돌릴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구성을 생각을 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유공학, 의류 패션, 빅데이터 분석 인력들로 구성을 해서 현재 섬유 소재 빅데이터 연구센터 인력을 1년을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계명대학교에 빅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유능한 인재들을 조금 영입을 해서 연구원에서 이제 소재에 관련되어 있어서 소재 분석에 대한 부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화스럽게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공자들이 모여서 융합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고 그 인공지능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소재 기업에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센터 구축에 대한 운영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목표는 스피드 신소재 아이템을 제시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내에서 소재 빅데이터 내에서 갖추어 가야 될 데이터베이스의 구는 공급 수요 기업의 DB, 그다음에 디지털 물성, 공인인증 시험 DB, 그다음에 트렌드 DB가 지금 현재 수집에 대한 범위가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거래 체제에 대한 전환, 그다음에 신소재 개발, 신서비스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섬유 기관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되고 좋은 그 공정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각 스트림별로의 핵심 연구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재직 기반의 시뮬레이션 부분들을 현재 구축해 가고 있고 한국섬유수출협회에서는 이제 3D 뷰어에 있어서의 감성지수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감성지수화를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티 시험연구원에서는 디지털 물성에 대한 분석 DB와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한국섬유마케팅센터에서는 기존에 있어서의 거래가 이루어진 현재 기업들이 거래가 이루어진 체계들을 거래 정보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그 바이어가 어떠한 움직임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계명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는 섬유공학과가 아닙니다. 아니고 경영학과와 정보공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현재 그 시스템 구성을 갖다가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목표는 섬유 소재 제조 기업에 있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500개사를 지금 이제 선정을 하고 그 기업들에 대한 소재에 대한 물성들을 현재 이제 받아서 디지털 물성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소재 기업들에게는 바이어에 대한 기업 추천, 그다음 빅데이터 기반에서 시장 분석, 맞춤형 수요 기반의 매칭, 그리고 트렌드 분석에 대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현재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의 바이어 입장에서는 제조기업에 대한 아이템을 추천을 분류별로, 용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그 구성을, 아테크처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차년도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플랫폼 모듈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 지금 이제 베타 서비스 오픈을 이제 올해 말에 지금 현재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AI 기반 서비스 개발을 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증 부분들을 현재 갖추어가는 형태로 현재 지금 구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서로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들 기업 중심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 벤더들 기업 아니면 자라, H&M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의 벤더 기업들 중심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그 소재를 그 바이어에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현재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소재에 대한 룩북이나 스타일링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 바이어가 아닌 다른 바이어에게도 제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기업존에 있어서의 자기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프로그램 니즈, 디자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 니즈들에게 수요자들에게 그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고 그 제공한 정보를 만약에 소재에 대한 샘플 오더를 갖다가 주었을 때 그 샘플 오더가 바로 기업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시스템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과 바이어에 대한 브랜드 기업에 있어서의 중간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랫폼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서비스는 4가지의 빅데이터 서비스 분석 기법을 사용을 해서 상품 추천 서비스, 신소재 개발, 그 다음에 기업 매칭 서비스, 그 다음에 소재 수용 예측, 소재 디자인 검증 서비스까지 현재 구현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디지털 물성을 측정을 하고 어떻게 표준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표준화를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시험 분석 장비를 갖다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개 연구기관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누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디지털 물성을 전환하는 쪽으로 그 구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이거를 하면 투자도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이제 29억 정도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고 연간 유지 보수비가 인건비를 빼고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력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분석 반석은 이제 하도 분산 처리 시스템 방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갖다가 기존으로 하고 있고요. 참여 기관에서의 데이터 수집 저장을 위한 연계 방안을 위해서 API를 구축을 통해서 현재 이제 수집에 대한 부분들을 온라인상에서 수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물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표준 테스트 평가 방법은 저희가 이제 촉감하고 드래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화여대라든지 아니면 PT, 고티티 시험연구원하고 이제 연계해서 현재 표준화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터치 관련된 있는 부분들은 옛날부터 뭐 가바타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지만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새로운 시험 장비 기법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TT라는 시험 장비가 일단은 현재 가장 시험 분석에 있어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PT 시험연구원하고 코티티 시험연구원하고 아마 다이텍 연구원의 이 설비가 현재는 구축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TT 시험기기로 해서 현재 터치를 측정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가상 현실에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현재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측정을 했던 이제 측정 데이터들에 대한 수치는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드래프성입니다. 어떻게 이제 처짐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제 치마가 1m짜리 치마를 늘어뜨렸을 때 주름이 몇 개 생기는지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소재의 드래프성을 가지고 현재 이제 관에다 놓고 그 원단을 놓고 난 뒤에 위에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그 주름에 대한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제 그 반복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지금 현재 검증을 평가 기법을 갖다가 만들고 현재 표준법으로 이게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현재 생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그 디지털로서 이제 화면에서 보여졌을 때에 적용하는 예시가 가장 안 만들어 보고 현실감 있게 만들어야 되는 팩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미지 스캐닝 작업과 그다음 드래프성, 그다음 이제 터치에 대한 부분들을 바이어에게 표준 소재에 대한 디지털 북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그와 가장 유사한 소재의 터치감이 현재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소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소재 물성에 대한 바이어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AI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분석도 지금 이제 세계 트렌드 분석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소재 빅데이터 센터 내에서 그 이제 섬유 인력이 아닌 이제 경영학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내부적으로는 제가 해커라고 막 놀리기도 하는데 섬유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내부 미션을 줬습니다. 미션을 주니까 그 연구자가 그 섬유 디자인 이미지 유사도 검출을 하는 걸 해서 K 텍스타일 이제 섬유 수출의 협회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갖다가 해보는 거죠. 해봤을 때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어떤 바이어가 어떻게 디자인을 선택하고 그 디자인이 선택됐을 때 다른 유사 디자인을 갖다가 검색하는 시스템이 어떤 건지에 대한 연구를 저한테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참 상당히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 이미지를 검색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앞에 부분이 이제 소재 빅데이터 부분이고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에게 파는 데이터, 팔기 위해서 영업에 필요한 데이터 부분과 제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데이터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리해서 현재 연구센터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공학 연구센터의 인력 구성원은 이제 섬유 유기 신소재공학과, 섬유 고분자공학과의 전문 인력들. 지금은 심지연 센터장님은 충남대학교의 유기신소재공학과의 센터장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분자공학과, 그다음 이제 연세대학교의 기계공학과 이런 이제 유기소재 부분과 기계공학의 이제 인력의 구성에 대한 연합이 현재 가상공학 센터의 연구 분야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력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령의 구조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표면에 대한 그다음 물성 예측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갖다가 기업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그 이제 영업의 활동에 쓸 수도 있고 제품의 개발에 대한 부분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재 지금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툴은 한 16가지 정도 툴을 가지고 있고 전체 이거 소프트웨어 구축만 하고 활용을 안 하는 그 기관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다행히도 기계공학과 출신이라든지 고분자공학과 섬유공학과 출신들이 현재 이 소프트웨어를 다 활용을 해서 현재 기업들에게 모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유지 보수비가 한 2억가량 듭니다. 그래서 물 먹는 하마라고 제가 놀리기도 하는데 열심히 연구원들이 하셔가지고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또 받으셔가지고 자립화의 거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실 정도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주시면 기업들에게 충분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상공학 플랫폼은 소재센터에서 신뢰성 센터하고 연계해서 현재 다이텍 연구원하고 PTC 연구원이 이 본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연구원에서 이제 성능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이거에 대한 성능 검증에 대한 부분을 PT시험연구원에서 지금 수행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원이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2010년도 소재정보은행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가상공학 사업은 현재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데이터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에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연구를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 연구소가 유일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가상공학에 대한 분야는 첨단 신소재, 친환경, 프리미엄 소비재, 융복합 제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추진 전략으로는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상 실증에 대한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갖다가 가지는 거고요. 온라인상에서 지원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구조 해석을 해서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0개사 정도 기업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작 시간 비용, 그 다음 절감들이 요율이 한 10%에서 5% 이상 절감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섬유기업보다는 그 복합체와 관련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복합 재료를 많이 사용하시는 기업들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웨어 쪽의 제품들이 이러한 물적 요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사례를 보면 기능성 의류의 투습 방습성 예측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뢰가 와서 저희가 이제 동작 패턴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 대해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별 자세에 따른 이제 소재 역학 공학을 갖다가 진행을 해서 표면에 대한 공기 저항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치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방 안전에 대한 열 차단 효율해서 그다음에 이제 레저용 수면 부양 서프보드에 대한 이제 설계 기술에 대한 강성 강도 해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탄성에 대한 성형 공학 해석 이런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은 이제 이종 소재 간에 있어서의 그 소재 접합에 있어서의 해석 기법들이 현재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모델 구조 해석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비선연 자글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천연 섬유의 복합재로 적용했을 때 탄성 모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픈 베타 소스 기반으로 해서 그 모델링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수지와 섬유의 혼합에 대한 비에 있어서의 예측되는 이제 가상 수치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섬유 산업에서의 디지털 트윈 방식은 더 미세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고분자 영역에 있어서의 마이크로 단위, 나노 사이즈,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또 시각화에 대한 부분, 디지털리제이션의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공유 솔루션으로서의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공학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된 데이터 변화를 갖다가 분석된 패턴으로 이제 저희가 이 가상 실험을 해서 성능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람에 대한 역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제 공기 저항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기업들에게 이런 제공해주고 평가 해석을 해주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에 대한 데이터들 갖다가 통합해서 어떻게 이제 생산 라인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공정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장 어려운 AI 부분에 왔습니다. 그 앞에 그 연구센터, 두 가지 연구센터죠. 소재 빅데이터 연구센터와 그다음에 이제 가상공학 연구센터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AI 신소재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섬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연구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해서는 일단은 맞춤형 산업용 섬유 쪽에 있어서의 AI 기술을 가자라는 형태로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요. 컨셉을 이렇게 잡은 거는 저희가 중앙정부의 트랙이
현재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분야에 있어서 지원 영역 중에서 산업용 쪽 섬유가 육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그 산업용 섬유 분야를 선택을 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 연구 배경은 섬유 쪽에 있어서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거는 머신 비전 기반에 있어서 검수 쪽 라인에 있어서 AI 솔루션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트렌드 예측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반 유니온이라는 회사와 더 IMNC라는 회사에서 현재 트렌드 분석을 해서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이러한 부분, 어떻게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 연계에 있어서의 물성 영향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공정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단절되어 있죠. 재직하시는 기업과 염색하시는 기업, 가공하시는 기업, 그 다음 봉제하시는 기업들이 다 각각의 따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의 물성의 영향이 뒤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현재 알 수 없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미니어처에 대한 이런 이제 가상 현실화해서 실증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는 방사, 공정, 물성 DB 구축을 위해서 현재 개발연구원에 있는 방사기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센서를 달고 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는 염색 조성 시뮬레이션 부분, 충남대학교에서는 공정 전후에 대한 미시 구조, 그 다음 이제 이미지 DB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섬유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최적화된 AI 개발을 섬유관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 현재 실험 측정 결과값 비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향후에 바뀌는 부분들은 중소기업에서의 수요 데이터 표준화와 실질적으로 공정에서 들어오는 센서에서 측정되고 있는 리얼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이제 학습을 통해서 변수들을 계산을 하고 생산 시간과 그다음 경제성,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율 계산을 해서 공정에 대한 레퍼런스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장재와 관련돼 가지고, 자동차에서 제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태양광에 있어서 레우성, 그다음에 방향성, 인장 인열 강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로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주는 물성은 응점, 결정화도, 분자 구조, 뭐 원료 종류, 열응력, 수분율, 섬도, 강도, 뭐 이렇게 되죠. 환경적인 측정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배합 정보, 직물 설계 정보, 재직 가동 정보, 이러한 부분에서의 이제 연계에 대한 고리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개발자만 알고 있는 정보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작업 지시서가 만들어지느냐라는 게 AI 기술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라인드도 마찬가지고 원단에 대한 염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요 물성 팩터를 어떻게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걸 어떻게 AI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염색 가공 공장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의 AI 알고리즘 모델을 생각을 하면, 염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 염료, 뭐 곡선, 뭐 이런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당 생산량, 에너지 사용량들을 분석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조정을 했을 때 가장 에너지 세이빙이 많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화해서 이제 그 학습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소재에 대한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정말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각 전문가 집단들에서 원료 DB, 원사 DB, 원단 DB, 그다음 최종 물성에 대한 성능 컬러 DB, 그다음 제조 공정 DB 형태로 5개의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표준화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 팩토리로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수집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수집 받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 기업들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게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연구기관에 가지고 있는 이제 테스트베드 장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센서를 부착해서 현재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연계 구현을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통합 서버를 구현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딥러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재원은 한 21억 정도 들어가고 향후에도 아마 7억 한 2천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한 6천 정도 아마 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 빅데이터, 가상공학, 그다음 AI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연구 분야를 저희가 따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각각 다릅니다. 다들 빅데이터하고 AI 하시는 게 다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다르고요.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에 대한 전공과 그다음 또 분야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빅데이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연구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른 이제 좀 영역의 사람들로 인력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상공학 연구 개발에 대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료공학이나 기계공학의 사람들을 영입을 하셔서 거기에 맞춘 시뮬레이션이나 구현이 돼야 된다. 인력 구성원이 안 되면 이 연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섬유공학과에서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이승걸 교수님 정도 시뮬레이션 하시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재 섬유공학과 내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무언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논문을 쓰시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찾아봤을 때 현재 제가 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AI 알고리즘을 짜는 거에 있어서 염색 분야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료의 조성부터 방사, 재직, 염색, 그 다음에 제품 성능에 대한 생산 평가까지 현재 이루어지는 형태로 AI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이런 이제 산업에 있어서 유지를 하려면 우리의 경쟁 산업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인데 저희가 그래도 어디 발표하면 한 3등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발표를 하면 꼴찌를 합니다. 꼴찌를. 왜냐하면 다른 쪽의 연구 분야의 연구진들이 너무 막강하고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분야의 전공자들을 좀 모아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여 기관들이나 그다음에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조금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섬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지금 여기 아직까지 안 빠지고 들어가 있고 처음 이렇게 섬유가 들어가게 된 사연은 여기 앉아 계시는 박영환 박사님이 많이 역할을 또 해주셨고 박영환 박사님이 또 이 섬유 쪽 분야가 이렇게 소재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까지도 12년 동안 섬유가 빠지지 않고 일단은 현재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 대해서 이걸 오늘 저희들이 오픈을 발표를 할 때 너무 세분하게 오픈하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에 좀 불만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데이터를 갖다가 표준하고 원료는 어떤 부분들로 DB를 구성을 하고 있고 역학 특성은 어떤 그 기법으로 생성을 하고 있고 기계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성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정보를 다 오픈해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방사 부분, 소재 평가 분석 부분, 그다음 염색 부분, 그다음 이제 조액 부분, 그다음 가공 부분까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자들이 모여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좀 토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렇게 현재 섬유 쪽 산업에 있어서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모여지고 있다. 향후에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쌓여져 있는 데이터는 오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정보를 오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데이터에 대한 이제 미니어처 데이터 팩토리 구축을 방사공정에서는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데이터 수집 센서를 갖다가 풍속 센서, 유량 센서, 압력 센서, 그다음에 장력 센서, 온도 센서, 시간 센서를 부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염색 부분에 있어서의 미니어처 데이터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집은 현재 이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컴퓨터 컬러 매칭, 그다음에 자동 조액 주입 장치, 그다음에 실시간 연맥 분석기를 구입을 해서 현재 지금 이제 세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 매칭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동 물성 시험 측정기, 그다음에 방마크로메트릭, 뭐 기타 필요한 이제 시험 분석 장비들을 가지고 현재 구축을 일단 해 가고 있습니다. 섬유 소재에 대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염색 색상에 대한 예측, 뭐 작업 지시서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임팩트 있는, 그다음에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레퍼런스가 그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현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 사례는 뭐 리사이클 섬유 표준화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염색 레시피를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에게 제공을 해준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에 대한 뭐 기대 효과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체의 뭐 일단 개발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절감과 그다음에 연구자들에 대한 학습 데이터들이 이제 모여서 그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공장장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제 AI 학습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의존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현실화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 센터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뭐 이 데이터가 맞냐 저 데이터가 맞냐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업마다 그 참조 표준 데이터 센터를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사업비를 받는 건 아닙니다. 사업비를 받는 건 아니지만 섬유 분야가 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섬유 소재 데이터 센터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선정이 됐습니다. 그 평가를 또 와주신 또 한양대학교 임성승 교수님이 또 평가를 오셔가지고 많은 잔소리를 하시고 또 많은 또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히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섬유 쪽 분야의 데이터 센터,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 편사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국가 참조 표준 센터는 현재 2020년 12월 기준으로 에너지 환경, 보건의료, 소재산업, 농림수산, 기타 이런 분야로 해서 현재 100개의 그 표준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보시면 섬유 소재 특성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혹시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가 참조 표준 데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기업체에서 의뢰를 하시면 그 업체에서는 2, 3년 동안 국가 자금을 갖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기술표준원의 주소령 국장님이십니다. 주소령 국장님께서 이제 그 사업을 지금 현재 확대해서 재편해서 진행해 가고 있고, 섬유 쪽 분야가 왜 빠져 있냐고 하셔가지고 섬유 출신이시니까 그래서 뭐 다행히 저희가 또 이렇게 섬유 쪽 부분이 하나 추가가 돼서 섬유 쪽 사업이 하나 이렇게 기술표준원 쪽의 사업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데이터 표준센터에 측정하고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현재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쪽 영역들에 대한 물리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9년도까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목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섬유 물성에 대한 참조 표준 데이터에 대한 평가 기반을 구축을 해서 표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세계에 보급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조 표준 개발팀, 참조 표준 평가팀, 보급팀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이제 3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 그 다음 이제 향후에 무엇을 할 거냐라는 거죠. 무엇을 할 거냐? 뭐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할 게 더 많죠. 앞으로 뭐 지금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가 너무 좀 우물한 개구리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예산을 받고 있는 곳이 산업부 쪽의 예산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예산은 섬유과 예산이 아닙니다. 섬유과 예산이 아니고 산업부의 시장과, 그 다음에 산업부의 또 다른 소재 부품 총괄과, 그 다음 또 다른 과 예산이 현재 섬유 쪽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너무 섬유과만 쳐다보시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조금 좀 감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산업부의 예산이 아니고 좀 과기부 쪽에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데이터 쪽 분야에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한 뭐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 섬유 쪽과 어떻게 그 컨소시엄을 짜고 과학기술부 쪽에 과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뛰어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대전에 가면 수리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수리과학연구소. 수학만 전문으로 하시는 연구소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빅데이터 센터를 리딩해서 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수학연구소입니다. 수학연구소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리딩해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수리과학연구소가 국책연구소로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이제 갈 거냐. 지금 우리나라의 수리과학연구소는 의료 쪽 분야만 현재 하고 있고, 자기들이 이제 섬유 쪽 분야에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가서 미팅을 하고 수학의 패션을 입히다라는 이제 주제로 기획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하는 쪽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협력해서 가면, 지금 이제 우리끼리 너무 모여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연구 분야의 다른 쪽 산업의 사람들과 조금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업을 만들어 가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고, 훨씬 더 좋은 인프라, 훨씬 더 좋은 연구 자금, 훨씬 더 좋은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 다소 제가 사업을 많이 따온다고 이런 뭐 오해도 받고 하는데, 오늘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참여 기관들이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그 역할에 맞추어서 연구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일단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네, 마이크 좀 저희 뒤쪽에 전달해 주십시오. 아, 네. 다음번에 한 박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누르셔야 됩니다. 길게. 예, 아무튼 수고 많이 했고요. 뭘까, 옛날 얘기인데 원래 그 소재 관련 처음 시작한 거는 그 이제 뭐랄까, 제가 아무튼 하기로 했던 건데 다이텍 연구원에서 한대길래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고요. 자, 오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하셨는데 그 뭐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좀 뭘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이거 쓸 거는 섬유기업도 98%가 이제 중소기업인데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좀 뭐 간단 명료하게 좀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참여 인력 중에 거기는 지금 여기 써 있는 이력만 봐가지고는 현장 경력자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예, 현장 경영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제 가상공학센터에 그 들어와 있는 인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직원을 좀 뽑아서 아니요, 그 뭐 빅데이터라든가 AI 연관된 경력자 말고요. 예, 제조업 뭐 현장에서 아니 근데 어차피 인력 어떤 채용 문제 한계는 분명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좀 들었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섬유는 아시다시피 기술 공정이 복잡합니다. 그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똑같은 눈높이로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별로 어떤 중요도라든가 논문에도 임팩트 팩터라든가 그런 게 있듯이 그런 걸 좀 도입을 해서 좀 아무튼 간단히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박사님.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함완규입니다. 뭐 많은 질문이 또 이미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또 언급을 제가 그 말씀 못 들은 것 같아서 하나 좀 여쭤보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취합을 하실 거고 또 그것을 갖고 활용을 하실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데이터의 본질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소유랄까요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입수를 하시고 그 데이터를 갖고 활용을 하시면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또 어떤 식으로 또 그 분명히 무형적인 소유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분쟁이 분명히 또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것인지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무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들 때문에 또 오픈을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어디까지 오픈할 거며 어디까지 공유할 거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지금 영업에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연구에 필요한 또 데이터 부분을 두 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제 빅데이터 영업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부분들은 현재 기업체가 제공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바이어가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바이어가 선택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의 기업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정보가 마지막에 이제 오다를 갖다 샘플 오다를 지정했을 때 그 기업 정보 오다에 대한 부분들의 기업 정보가 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전까지는 비공개로 형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그 상호 소재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다 오픈을 하는 형태가 되십니다. 왜냐 자기가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 동의서는 받고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말씀 맞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과 고유 공정 팩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소에 가지고 있는 테스트 베드로 이제 미니어처에 대한 데이터 팩토리를 갖다 구현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데이터의 공정 데이터들은 현재 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방사를 하고 염색을 하고 하는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를 갖다 현재 추출하고 있는 센서에서 추출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영역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현재 그렇게 저희가 수집을 일단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5번인데요. 참조 표준 데이터 센터 그거 하시는데 참조 표준에 이제 섬유 분야가 포함하게 된 게 뭐 어떤 이제 뭐 이름까지 언급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섬유가 왜 빠졌냐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랬는데요. 저거 보면 저는 이거 반대예요. 섬유 소재는 특성상 참조 표준에 적합하지가 않은 소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보건 의료 쪽 또 소재 산업 쪽에 굉장히 데이터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도 심뇌혈관을 보면 그건 이제 한국 사람들의 표준 뭐 뇌혈관에 뭐 경동맥이라고 하면 경동맥의 굵기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 진짜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경동맥이 연령별로 뭐 성별로 이렇게 표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건 가능한데 또 뭐 소재 산업 쪽에서도 보면 그 예를 쭉 해놓으셨는데 철강 소재 뭐 미세 조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철강 소재 하면은 이제 그 스펙들이 딱 정해지니까 거기서 미세 조직 중에 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어떤 표준화를 할 수가 있지만 섬유 소재 여기 예를 들어놓고 지금 73번 슬라이드에 보면은 직물에서 내수압이나 직물에서 발수도 그랬는데 대상 섬유 소재가 직물이라는 거가 저게 얼마나 저걸 어떻게 그 디파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직물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발표하는 거 들으면서 과연 참조 표준 데이터라는 게 섬유 쪽에서 적합한 것인가? 그거서부터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무턱대고 그냥 누가 개인이 누가 여기 담당자가 됐기 때문에 뭐 섬유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거는 좀 접근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이지가 않다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참조 표준 데이터 센터는 현재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상현실 현상 속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섬유 쪽에 있어서 그래도 현재의 기준은 만들어서 그 직물에 있어서 뭐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되는 것들에 대한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좀 일부 있을 거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이 어떤 연유 때문에 지금 우리 이도현 본부장이 발표한 거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러이러한 질문도 있었다는 것을 좀 기록으로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요게 지금 표준센터가 설립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계속 거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도현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저희 세션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전남대학교의 김동훈 교수님께서 고성능 섬유전구체 정제 공정을 위한 제올라이트 분리막의 미세구조 제어 및 스마트 팩토리 기반 기술 연구에 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전남대학교 김동훈이고요. 예, 제가 이 발표를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그 ICT 융합 섬유 인력 형성 사업의 기술 오픈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세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다른 앞에 발표들이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발표를 하셔서 제가 좀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마이크로스트럭처 컨트롤 오브 지오라이트 멤브레인. 그래서 저는 그 하이 퍼포먼스 세퍼레이션 프로세스를 위한 지오라이트 멤브레인의 미세 구조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 데이터를 얻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위한 그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리 공정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은 이 선택적인 투과를 하는 이런 소재를
멤브레인 형태로 제작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공간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도록 멤브레인을 설치를 하고 한쪽 면에 이제 피드 믹스처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피드 믹스처를 흘려주면 이 피드 믹스처의 이제 컴포넌트들이 멤브레인에 이제 흡수가 된 후에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그 확산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 또 얼마나 확산이 되느냐 이것이 각각의 컴포넌트들 간에 이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이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이런 멤브레인 세퍼레이션 프로세스는 이미 이제 그 산업적으로 이제 널리 응용되고 있는데 하나의 예가 이제 워터 피리피케이션. 그래서 역산투압 뭐 그런 멤브레인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물 정수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에어 세퍼레이션. 그래서 이제 산소와 지수를 분리를 하는 그런 에어 세퍼레이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멤브레인 세퍼레이션은 이제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를 운영 가능하다. 그래서 이 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하면 운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우 메인터넌스 프로세스 옵션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멤브레인을 설치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피드 믹스처를 흘려주면서 이쪽에 프로덕트를 생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움직이는 파트가 없어서 보수가 간단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이 많이 그 연구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 에너지 이피션시가 이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다양한 세퍼레이션 프로세스의 이제 에너지 소모량을 디스틸레이션을 기준으로 이제 그 도시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이제 다양한 드라잉, 이베포레이션, 익스트랙션 등의 다양한 이 세퍼레이션 프로세스의 에너지 소모량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가장 왼쪽에 보이는 프로세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열을 기반으로 하는 페이즈 트랜지션, 그래서 상변환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세퍼레이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반면에 이 멤브레인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 디스틸레이션 대비 15% 정도의 이제 적은 에너지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른 그 네이처 커멘터리에 2016년에 발표된 그런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기준의 그런 데이터는 찾지를 못했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3분의 1 정도가 되는 에너지가 산업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산업에서 이제 반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 분리 공정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제 멤브레인 기반으로 우리가 세퍼레이션 프로세스로 전환할 수 있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90% 적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게 이 커멘터리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멤브레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투과 가능한 그 소재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가능성이 몰리큘러 시브라는 머티리얼에 의해서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몰리큘러 시브 머티리얼은 나노포러스 머티리얼인데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올라이트나 모프 그리고 카본 몰리큘러 시브 같은 머티리얼은 이 분자의 크기에 대응하는 아주 작은 기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공의 크기보다 작은 분자들은 들어갈 수 있고 더 큰 분자들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 기반으로 이제 분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질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몰리큘러 시브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몰리큘러 시브 머티리얼을 기반으로 우리가 세퍼레이션 멤브레인을 만들면 굉장히 높은 선택도로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몰리큘러 시브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덴스 멤브레인과 이제 다른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데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공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이 기공의 크기보다 작은 이런 그 분자들만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선택도가 이론적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몰리큘러 시브 머티리얼의 종류는 이제 다양한 그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지올라이트 MFI라고 불리는 머티리얼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올라이트 MFI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그 그림이 이제 지올라이트 크리스탈이고요. 이 안에 있는 실린더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기공을 이제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공만 이제 따로 떼어놓고 여기서 보시면
B축 방향으로는 이제 직선의 기공을 가지고 있고 A축 방향으로는 지그재그 포어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서로 얽혀서 이 3차원의 기공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공 같은 경우에서는 대략적으로 0.55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균일한 크기를 갖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세퍼레이션, 분리 공정에 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MFI의 이제 TEM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균일한 포어가 굉장히 높은 밀도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포어의 크기가 0.5 나노미터의 포어의 크기가 파라자일렌과 올소자일렌. 그래서 자일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벤젠 꼬리에 메틸 그룹이 2개가 붙어 있는 건데요. 올소, 메타파라의 이제 3개의 아이소모를 갖는데 이 파라자일렌 같은 경우가 이제 폴리에스테르의 이제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순도로 이 파라자일렌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보일링 포인트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스틸레이션으로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리제이션이나 에드줍션 같은 경우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데 그와 같은 그 프로세스들은 연속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자일렌을 분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예는 이제 리니어 브랜치 하이드로카본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탄소의 개수가 4개인 노멀 뷰테인과 아이소뷰테인을 높은 선택도로 분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멀 뷰테인과 아이소뷰테인은 이 보일링 포인트 차이가 좀 존재를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0도 이하의 룸 템퍼처 이하의 온도이기 때문에 크레오제닉 디스틸레이션,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이제 아이소뷰테인으로부터 노멀 뷰테인을 분리하는데 다음과 같은 지올라이트 MFI 머티리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그 멤브레인 퍼포먼스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퍼레이션 멤브레인의 이제 공정 성능, 퍼포먼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을 이 모듈 안에 설치를 해서 공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요. 한쪽에는 파라올소자일렌 믹스처를 흘려주면 다른 쪽에서 그 피드 쪽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라자일렌 성분이 이제 확산돼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서 그 멤브레인 반대쪽에서 이제 그 프로덕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믹스처가 공급되는 부분을 피드, 그리고 우리가 프로덕트를 얻는 부분을 퍼미에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 성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얼마나 많은 프로덕트를 생산을 하는가, 이제 프로덕티비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티비티는 일반적으로 이제 플럭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mole of permeate per unit area per unit type,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프로덕트를 얻는가, 플럭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플럭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 공정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이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피드의 농도가 높아지면 플럭스의 양이 커지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 특성을 얘기를 할 때는 이 플럭스를 이 압력의 차, 농도의 차로 나눠준 퍼미언스라는 이 값을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세퍼레이션 이피션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세퍼레이션 팩터입니다. 세퍼레이션 팩터는 몰라 레이쇼 인 퍼미에이트 디바이드 바이 몰라 레이쇼 인 피드. 그래서 이쪽 퍼미에이트의 두 성분의 몰 레이쇼를 이 피드의 두 성분의 몰 레이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복잡하기는 한데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계속 사용할 때는 피드의 레이쇼가 1:1, 1입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 팩터는 이 프레젠테이션에 한해서는 이 퍼미에이트에서의 두 성분의 몰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로 세퍼레이션 팩터가 100이다라고 하면 이 퍼미에이트에서 파라자일렌과 올소자일렌의 몰비가 이제 100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올라이트 멤브레인,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세퍼레이션 그 이피션시를 보여주는데요. 아직은 이제 상용화에는 조금 요연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노겐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이 그 제작 단가, 패브리케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현재 5,000불에서 그 10,000불 정도 스퀘어 미터당 굉장히 이제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현재 제한이 되기로는 대략적으로 이제 1,000불 스퀘어 미터당 1,000불 정도까지 낮춰야 현존하는 다른 세퍼레이션 프로세스들과 이제 경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지올라이트 멤브레인 만들 때 어떻게 하면 패브리케이션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가. 근데 단순히 이제 패브리케이션 코스트가 아니고요. 단위 생산량당 패브리케이션 코스트이기 때문에 패브리케이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제작 기술 개발과 동시에 이 멤브레인의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의 이제 도식화된 그림인데요. 이 멤브레인에는 다음처럼 이 지올라이트 4 선택적인 투과가 가능한 이런 기공이 있고요. 반면에 다음처럼 다른 기공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크기보다 큰 비선택적인 기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멤브레인 두께가 얇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랭스를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퓨전 레지스턴스를 줄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포어 톨추어시티, 포어가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포어 톨추어시티를 줄여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포어 커넥티비티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어가 기공이 이제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포어 커넥티비티를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포어 덴시티, 얼마나 많은 기공이 있는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다른 중요한 그 팩터인 셀렉티비티, 세퍼레이션 팩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포어 유니포미티, 그래서 기공의 크기가 전부 다 일정해야 됩니다. 가장 일정했을 때 우리가 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불순물들을 투과시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디펙트 컨트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올라이트 4 같은 경우는 일정한데 만약에 피놀이나 이 크랙 같은 비선택적인 기공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올소자일렌이 확산돼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벽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올라이트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크리스탈린 포러스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포어 덴시티와 이 포어 유니포미티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와 동시에 이 디퓨전 랭스를 줄이기 위해서 멤브레인 두께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디펙트 컨트롤, 빈틈이 없는, 결함이 없는, 크랙이나 피놀 같은 결함이 없는 연속적인 멤브레인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몰프로젠 마이크로 스트러처 컨트롤. 그래서 단순히 지올라이트의 MFI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크리스탈의 이제 형태와 그다음에 이 연속적인 멤브레인의 내부 구조까지 연속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머티리얼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스킬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올라이트 머티리얼은 우리가 프리커서가 이제 실리케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리커서인 실리케이트를 물과 구조 요주태를 섞어서 가열을 하면 우리가 특정한 구조의 지올라이트를 이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트러처 다일렉팅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지올라이트 구조가 이제 200개가 넘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MFI라는 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물질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올라이트 멤브레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집어넣고 다음과 같은 전구체와 섞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서브스트레이트 표면에서 뉴클레이션이 일어나고 이제 연속적인 그런 멤브레인으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뉴클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뉴클레이션 된 이 파티클 간의 이제 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 크리스탈을 성장을 시켜야 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멤브레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이제 탑 뷰 SM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크로스 섹셔널 SM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30 마이크론 이상의 그런 두꺼운 멤브레인을 키워야 결함이 없는 멤브레인을 만들 수 있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퍼레이션 퍼포먼스, 파라자일렌과 올소자일렌의 세퍼레이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퍼포먼스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올라이트 멤브레인 만들 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많은 발전을 보여준 방법이 세컨더리 그로스 오브 시드 코팅이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지올라이트 크리스탈을 먼저 따로 합성을 한 후에 이것을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이제 균일하고 이제 조밀하게 코팅을 합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시드 크리스탈을 키워서 이제 연속적인 멤브레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드 크리스탈 간의 간격이 이제 제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결함이 없는 연속적인 멤브레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논문에서는 나노 크리스탈
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얇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략적으로 500나노미터 이하의 굉장히 얇은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라자일 앤 퍼미언스, 프로덕티비티를 얘기를 하는 그 퍼미언스가 굉장히 높은 이런 그 세퍼레이션 멤브레인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릴 방법은 이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지올라이트 MFI 같은 경우에서는 3차원 기공 구조를 갖는데 이것이 방향에 따라서 이제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비축 방향에는 이 스트레이트 직선의 기공이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톨처시티가 낮은 그런 멤브레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먼저 비축 방향으로 얇은 이런 크리스탈을 형성을 합니다. 그럼 이런 크리스탈을 만들게 되면 여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종횡비가 높은 이런 크리스탈을 먼저 합성이 가능하다면 이 크리스탈을 그 서브스트레이트에 코팅을 했을 때요, 이 비축은 항상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이 동전이 슬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와 같이 이 크리스탈은 항상 눕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크리스탈의 수직인 방향과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수직인 방향은 항상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시드 코팅을 그대로 핵 성장 없이 2차 성장시켜서 컨티뉴어스 멤브레인을 만들면 이 멤브레인의 비축은 항상 수직으로 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MFI의 스트레이트한 이 직선의 기공을 이 멤브레인의 수직으로 얼라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컨셉을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이 제로라이트 멤브레인의 이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설명드릴 것이 이제 나노 시트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저희가 제로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긴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세컨더리 그로스 메소드 중에서 이제 시드로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몰폴로지가 나노 시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얇은 멤브레인을 만들 수가 있고, 이와 동시에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종횡비가 크면은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가장 이 수직 방향으로 얇은 디멘전을 갖는 것이 이제 나노 시트입니다. 그래서 나노 시트를 먼저 합성할 수 있고, 이것을 코팅을 한 후에 컨티뉴어스한 멤브레인을 키우게 되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결함이 없고 얇은 그런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을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가장 최초로 이제 보고가 된 지올라이트 MFI의 나노 시트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굉장히 얇은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른 멤브레인에 비해서 이제 더 높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멤브레인의 합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드 크리스탈을 먼저 합성을 해야 되고요. 이 시드 크리스탈을 서브스트레이트에 이제 유니폼하고 조밀하게 코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드 크리스탈 코팅을 연속적인 멤브레인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핵 성장 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시드 크리스탈만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컨더리 그로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시드 크리스탈을 위한 이 지올라이트 MFI 나노시트의 직접 합성법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와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노시트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균일한 그런 나노시트 코팅을 이제 그 제작하는 방법 역시 개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이제 그 제올라이트 크리스탈의 2차 성장법. 그래서 핵 성장 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크리스탈만 키우는 그런 조건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직접 합성법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올라이트 나노시트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멤브레인을 만들 때 굉장히 이상적인 시드 크리스탈인데요. 이와 같은 나노시트는 이제 최초에 보고된 방법이 멀티 라멜라 MFI를 이제 익스폴리에이션 하나하나 떼서 이렇게 지올라이트 나노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 라멜라 MFI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카이스트의 최민기 교수님께서 이제 최초로 개발을 하셨는데요. 다음처럼 이 굉장히 긴 알킬 테일을 갖는 다이아몬늄 캐타이온을 스트럭처 다이내팅 에이전트로 사용을 해서 지올라이트를 합성을 하면요,
이 나노시트를 3나노 정도만 지올라이트 크리스탈을 키우고 위아래는 긴 알킬 테일이 이제 패시베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수직 방향을 잘하지 않는 굉장히 높은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오의 이제 나노시트가 합성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알킬 테일의 하이드로포비시티 때문에 다음처럼 이제 적층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라메다로 합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의 차파시스 교수님 방에서 고분자와 섞어서 이제 익스폴리에이션을 시키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퓨리피케이션 스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하이 퓨리티의 나노시트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법이 이제 그 나노시트라는 머티리얼을 이제 최초로 세퍼레이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한 이 논문이고요. 다음처럼 이제 2011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런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물질이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익스폴리에이션, 그래서 이 나노시트를 뗄 때 그 수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퓨리피케이션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는 이 나노시트의 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익스폴리에이션을 하는 동안에 이 나노시트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이제 100나노 전후에 굉장히 작은 나노시트만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시트를 이용을 해서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의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수율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지올라이트 나노시트를 직접 합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한 방법은 스트럭처 다이렉팅 에이전트를 변화를 시켜서 이제 지올라이트 크리스탈의 모양을 바꾸는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지올라이트 MFI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에 보이는 테트라프로펜 암모늄을 이제 스트럭처 다이렉팅 에이전트 구조 유도체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합성을 합니다. 근데 이 구조 유도체를 다음처럼 두 개를 붙이고 단지 이제 두 개를 연결하는 알킬 체인의 길이를 변화시켜 가면서 지올라이트 MFI를 합성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모든 그 구조 유도체가 지올라이트 MFI를 합성할 수 있는데 지올라이트 MFI의 이제 형태가 이제 구조 유도체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DC5 다이아몬륨 캐타이온인데 이제 두 개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카본 체인이 5개인 이런 그 물질을 구조 유도체로 사용을 하면 비축 방향으로 얇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오리엔테이션 컨트롤이 가능한 비축 방향으로 얇은 이런 크리스탈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것이 이제 세퍼레이션 멤브레인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직으로 교차하는 그런 크리스탈이 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올소고날 인토그로스라고 불리는 지올라이트 MFI의 특이한 결정 성장 그 현상인데요.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올라이트 MFI가 성장을 할 때 C축을 기준으로 AB축이 이제 90도씩 회전을 하면서 수직으로 연결된 새로운 크리스탈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이제 트위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하이 퓨리티의 이런 플레이트 형태의 크리스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전략은 후에 히어라키컬 스트럭처, 그래서 나노시트의 MFI가 이제 3차원적인 형태를 구성을 하는 다음과 같은 머티리얼을 합성을 하는데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슷한 그런 전략을 취하지만 우리가 세퍼레이션 멤브레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위닝이 없는 그냥 단일 MFI 나노막을 합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트위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트위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마일드한 컨디션이 필요한데요. DC5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TPA처럼 좋은 구조체가 아니기 때문에 트위닝이 형성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올라이트 MFI의 뉴클리에이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한 방법이 이제 시디드 그로스 메서드, 생성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있는 MFI를 성장을 시키는 그런 그 접근법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의 오티마이제이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트위닝이 없는 싱글 MFI 나노시트를 합성할 수 있는 합성 조건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MFI 나노시트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SM 이미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이제 장축 방향으로 2마이크론 정도 되고요. AFM 미저먼트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나노시트의 두께는 5나노미터인
굉장히 높은 에스펙트 레이쇼를 갖는 그런 머티리얼을 직접 합성법, 그래서 이제 따로 그 추가 프로세스가 필요 없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높은 수율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은 이 중앙에 보이는 이 나노 크리스탈인데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시디드 그로스 메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MFI 시드가 이 나노시트 중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노시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그 합성 시간에 따라서 이제 TM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대략적으로 20에서 30나노 정도 되는 지올라이트 MFI 그 시드 크리스탈에서 이제 합성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하이드로서멀 그로스, 그래서 수열 처리 과정 동안에 이 시드 크리스탈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이제 더 큰 크리스탈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하루 정도 지나면 이 크리스탈의 이제 구석에서 나노시트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나노시트가 자라는데, 이것이 한번 형성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마이크론까지 이제 굉장히 큰 나노시트를 굉장히 빨리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지올라이트 나노 크리스탈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이제 나노 시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TM-EDX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렉트론 디프렉션 패턴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보이는 것이 이제 나노 크리스탈이고, 이 노란색을 보이는 것이 나노 시트인데요. 이 두 개의 패턴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나노 크리스탈의 일렉트론 디프레션 패턴도, 그리고 나노시트의 일렉트론 디프레션 패턴도 둘 다 이제 지올라이트 MFI의 그런 패턴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쪽 나노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A축 방향으로 내려봤을 때의 디프레션 패턴이고, 이쪽 나노시트 같은 경우에서는 B축 방향으로 내려봤을 때의 일렉트론 디프레션 패턴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나노 크리스탈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제 C축은 쉐어하고 AB 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트위닝이 한번 발생을 하고, 그 트위닝과 동시에 이 지올라이트 MFI 몰포로지가 나노 크리스탈에서 이제 나노시트로 이제 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그런 그 자료에서는 이제 합성 조건에서는 이 나노시트가 대략적으로 이제 2마이크론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실질적으로는 더 큰 합성 조건을 변화시키면은 이제 더 큰 나노시트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10마이크론까지 키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나노시트의 크기가 커짐과 동시에 이 thickning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노시트의 중앙에 굉장히 많은 이 애드 레이어가 형성이 되면서요. 결과적으로 이제 굉장히 두꺼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한 SM 이미지인데 잘 아마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색깔을 좀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이제 퍼스트 레이어, 프라이머리 레이어고요. 이 위에 이제 세컨드 레이어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서드 레이어, 포스 레이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마이크론 정도의 나노시트를 얻는 조건을 우리가 최적 조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노시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마이크론 사이즈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마이크론으로 제한이 되어도 이제 기존의 익스폴리에이션 메소드로 사용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큰 그런 나노시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익스폴리에이션 메소드로 이제 그 준비한 나노시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0나노 정도 되고요. 이 두 개의 TM 이미지가 이제 스케일 바를 쉐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직접 비교를 하셔도 됩니다. 이에 비해서 굉장히 더 큰 두께는 이제 5나노로 조금 더 두껍기는 하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멤브레인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나노시트를 만들 수 있는 직접 합성법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시드 크리스탈을 합성하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이제 멤브레인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랩에서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는 세퍼레이션 멤브레인의 크기는 이제 1인치 디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랩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 위를 이제 우리가 평탄화하기 위해서 실리콘 나노 파티클을 먼저 코팅을 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500나노를 먼저 깔 후에 이제 50나노의 작은 나노 파티클을 한 번 더 코팅을 하면 굉장히 플랫한 그런 서페이스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위에 필트레이션, vacuum assistant 필트레이션 방법을 사용을 해서 나노시트를 코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을 해서 이제 다 코팅은 안 되고요.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이제 풀 커버리지, 완전히 이제 표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아서 이 나노시트 코팅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노시트 코팅을 2차 성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연소적인 멤브레인을 형성을 하는데요. 다음에 보이는 이 양계반태 논문을 따라서 0.025몰의 TPAOH를 섞은 이 멤브레인을 수열 처리시킴으로써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나노시트를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컨티뉴어스 멤브레인으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은 이 멤브레인의 SEM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위 탑뷰 SEM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레인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2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시트의 크기와 비슷하고요. 두께는 대략적으로 이제 얇은 부분은 0.5 마이크론 정도 되고 두꺼운 부분은 한 1.5 정도 마이크론. 그래서 시크니스에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완전히 호모지니어스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XIRD 패턴. 그래서 이 XRD 패턴은 투세타 오메가 방식으로 그 스캔으로 얻은 건데 이 XRD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XRD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이 멤브레인에서 비축 방향에 이제 직선의 기공이 이제 수직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포 툴처시티가 적다. 그래서 포어 안으로 확산이 될 때의 확산 저항이 적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멤브레인의 그 구조에 대해서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요. 1 마이크론 정도의 얇은 지오라이트 멤브레인이 처음으로 개발된 건 아니고요. 기존의 나노 파티클이나 아니면 익스프레이트 나노시트 같은 경우에서도 1 마이크론 이하의 그런 얇은 지오라이트 멤브레인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나노 파티클도 그렇고 익스프레이티드 나노시트도 그렇고요. 이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300에서 500 나노미터 이하의 굉장히 작은 그레인 사이즈를 갖는데 저희 MFI 나노시트 같은 경우에서는 2 마이크론 사이즈를 갖기 때문에 그레인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적으로 이제 멤브레인이 우리가 그 세퍼레이션이 이용이 됐을 때 디펙트는 항상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정과 결정 사이에서 이 디펙트가 존재를 하는데 그레인 바운더리 덴시티가 적으면 아무래도 이제 더 높은 세퍼레이션 퍼포먼스를 보여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린 파라자일렌과 올소자일렌을 분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멤브레인을 먼저 모듈에 설치를 하는데 이제 싱글 컴포넌트 포메이션부터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자일렌만 흘려주고 이제 얼마나 많이 반대쪽으로 빠져나오는지를 측정을 다양한 온도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낮은 온도에서는 퍼미언스가 낮았다가 온도가 증가하면서 퍼미언스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다음과 같은 세퍼레이션 퍼포먼스가 거의 디퓨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동시에 이제 바이너리 믹스처에 대해서 이제 세퍼레이션 퍼포먼스를 측정을 했는데요. 이 피드 쪽에서 파라자일렌과 올소자일렌을 1대1 믹스처를 흘려주고서 그다음에 이쪽에 클로즈된 이 스퀘어가 퍼미언스 그리고 오픈 스퀘어는 세퍼레이션 팩터를 지칭을 하는데요. 다양한 온도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퍼미언스는 싱글이나 이제 바이너리 믹스처 그 때나 이제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바이너리 믹스처는 이쪽 퍼미에이트의 성분이 2개이기 때문에 이제 세퍼레이션 팩터가 정의가 될 수 측정이 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한 150도 조건에서는 2000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세퍼레이션 팩터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높은 값인지를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멤브레인과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다양한 이 파라자일렌과 올소자일렌을 분리를 하는 멤브레인을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플롯인데요. 나노 파티클을 기반으로 하는 세퍼레이션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 퍼미언스는 높은 반면에 이 세퍼레이션 팩터, 세퍼레이션 이피션시를 나타내는 세퍼레이션 팩터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익스플레이트 나노시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나노 파티클에 비해서 더 높은 그런 세퍼레이션 팩터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직접 합성법으로 이제 합성을 한 지오라이트 나노시트를 이용을 하면 훨씬 더 높은, 그래서 이제 퍼미언스는 이제 비슷비슷하고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세퍼레이션 팩터는 이제 어더 오브 매그니튜드 더 높은 그런 굉장히 높은 성능의 세퍼레이션 멤브레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제올라이트 멤브레인을 합성하는 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몰리큘러 시브 멤브레인을 가지고 이제 세퍼레이션 프로세스를 하는 것은 아직 이제 상용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더 이어서 스마트 매뉴팩처링으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 멤브레인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스마트 매뉴팩처링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정 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공정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공정 운용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 매뉴팩처링 등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그 프로덕티비티 또는 프로덕션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 피드에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피드 쪽에 컨센트레이션이 바뀜에 따라서 이 멤브레인의 투과 tun성이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매뉴팩처링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디맨드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을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 피드의 컨센트레이션이 바뀌게 되면 생각보다 이 멤브레인의 투과 특성이 영향이 많이 받게 돼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멤브레인은 시간에 따라서 또 성질과 구조가 변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이놀가닉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고분자 멤브레인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에 따라서 이제 구조나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몰리큘러 시브는 어떻게 보면은 몰리큘러 필터입니다.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몰리큘을 투과시키는 몰리큘러 필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 기공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덕티비티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리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프로세스 컨트롤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리얼타임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정량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전남대학교의 이제 박기호 교수님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단위 스텝들이 어떻게 전체 공정에 기여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려는 연구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이 이제 지올라이트 멤브레인 그리고 이것을 받치고 있는 지지체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정이 운용이 될 때 먼저 이제 피드 쪽에는 이제 벌크 플로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잘 웰 믹싱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위에서는 이제 농도를 일정할 것이고요. 바운더리 레이어 부분만 이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존재를 해서 이쪽에 이제 익스터널 디퓨전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멤브레인에 오게 되면 이 컴포넌트들이 지올라이트 멤브레인에 흡착이 되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이 멤브레인에서 탈착이 돼서 이 서포트를 통해서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것이 메커니즘 비스커스 플로우 또는 이제 누센 디퓨전. 이것은 이 서포트의 기공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포트 반대편에서는 다시 이제 이스터널 디퓨전을 통해서 이제 이 퍼미에이트 쪽으로 이제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결정을 하는 것은 이 애드조션 디퓨전, 좁션과 디퓨전 프로세스고요. 특히나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맥스웰 스테판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 바깥쪽 이스터널 디퓨전이나 이쪽 서포트 내의 디퓨전 레지스턴스도 아무래도 이제 전체의 프로세스의 성능에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믹싱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멤브레인 표면에 컨센트레이션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서요. 전체적인 멤브레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전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계산을 하기 위한 이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완전히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싱글 컴포넌트, 예를 들어서 파라자일렌이 지올라이트 멤브레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는 올스자일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각각 이 측정을 하는 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다 규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이너리 시스템 또는 이제 멀티플 시스템에서는 멀티플 컴포넌트 시스템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돌릴 때는 인풋과 이제 아웃풋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뽑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다양한 멤브레인을 제작을 해서 이제 다양한 공정에서 공정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피팅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뽑아내려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와 같은 연구들의 이제 단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그런 파라미터, 그러니까 피팅을 통해서 얻은 그런 파라미터 값들이 굉장히 넓은 분포를 보여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문제는 이 지오라이트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멤브레인마다 이제 차이가 좀 심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차이가 이제 이 멤브레인의 인호모지니어티, 그래서 이제 균일도가 낮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SEM 이미지가 이제 멤브레인의 그 크로스 섹셔널 이미지인데요. 이 위에 있는 이 갭부터 이 아래까지가 멤브레인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포러스 서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이 크로스 섹셔널 단면을 만들 때 샘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증착한 플래티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멤브레인이 굉장히 균일한 것 같지만 TEM 이미지를 보면은 이 안에 그 결정이 하나하나 이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상은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렸는데요. 멤브레인은 대략적으로 여기까지고 이 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레인이 결정의 그레인이 이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 결정과 결정을 이어주는 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이제 그 분자들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제 충분한 갭이 있다면 이쪽을 통과해서 나온 후에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완전히 붙어 있다면 이것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이제 클로즈드 포어, 연결이 안 된 막힌 기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잡한 마이크로 스트러처를 갖는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피팅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멤브레인이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없는 최소한 이 멤브레인의 수직 방향으로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없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피팅을 통한 파라미터 디터미네이션을 좀 더 용이하게 할 그런 멤브레인을 제작을 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박규 교수님과의 이제 협업 연구를 통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대략적으로 다 잘 맞은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손 드시면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연이어서 다들 이제 앉아 계시느라고 조금 힘드시고 배도 고프시고 그러셔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상용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큰 걸림돌인가요, 여기? 그래서 지오라이트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는 하이드로카본 세퍼레이션 쪽으로 타겟을 맞추고 있는데 디하이드레이션 쪽은 이미 상용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화 또는 이제 그 장기 운용 시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제작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몰리큘러 시빙을 이용해서 세퍼레이션을 하려면 결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의 수준에서는 대략 2,000불에서 5,000불 수준이고요. 이것을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1,000불 이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500불 이하로 낮췄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오라이트 멤브레인을 합성을 했을 때 가장 큰 단가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다공성 지지체인데요. 왜냐하면 나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합성을 해도 이제 넓은 면적을 덮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노 머티리얼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지체 합성하는데 그 제작비가 많이 들고요.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덕티비티를 한 10배 정도 이상 증가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네, 한 목사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멤브레인이면은 어차피 그 효율과 라이프 사이클의 관계가 항상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쪽을 포커싱을 마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용의 그 내구성이랄까 아니면 그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줄어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된 연구들이나 그런 내용들은 좀 있으십니까? 이 내구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노르게닉 머티리얼이 고분자 분리막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저희는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노르게닉 머티리얼은 브리틀하기 때문에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잘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문제들은 앞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지로라이트 멤브레인이 그 디하이드레이션 프로세스에 이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보면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어떤 여과 효율이나 아까 멤브레인 효율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소재의 어떤 뭐랄까요 사용 주기랄까 아니면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다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덕티비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레인 바운더리가 존재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클로즈 스트럭처라면은 그 패스를 통해서는 이제 그 물질 생성이 안 되니까요. 프로덕티비티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내구성 측면에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럭처와 또 관계까지는 예 제가 많은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마이크로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오라이트 머티리얼은 이제 한번 합성을 한 후에 550도 정도에서 이제 가열을 해서 기공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구조가 이제 사용하면서 좀 변했더라도 우리가 높은 온도의 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원래 구조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밌는 강연을 해주신 전남대학교 김동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섬유공학회 학예 세미나 첫날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